내년 부동산 딱 네.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혹시 한 문장으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수위가 낮은 민스키의 더블딥. 민스키 모먼트 딱 치시면 여러분들 더블딥이란 모양의 그래프도 뜨고 그분이 한 3, 40년 공부하셨는데 결론이 그 그림 한 장이거든요. 꼭지에 가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프로피트 메이킹. 수익을 이제 갖는 거예요. 저평가 됐을 때 샀던 분들이 그게 우리 영끌 시절이잖아요. 그때 수익을 찾는 분들이 계시면 그 다음 과정이 더블딥 다음에 패닉이라고 딱 정리가 돼요. 거기서. 딱 그 상황은 너무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작년에 약간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그 빠진 게 그림에도 똑같이 나와요. 빠졌다가 싹 올라갔다 이제 다시 가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건데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좋겠네요. 일시적 반등 후 중장기적 하향 조정 기간 시작이 내년에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신생아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시장이 약간 또 받쳐줄 거예요. 지금 막 내려가는 속도가 지금 많은 분위기잖아요. 갑자기 한 3달 만에 내년 초부터 아마 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거고 분명히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또 제어책을 던져야 되잖아요. 급하게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동시에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 서로 관망하는 혼동이 되는데 신생아론이 들어오니까 거래가 늘기 시작하고 수요가 늘면 호가가 올라가잖아요. 연말까지 쭉 빠졌다가 잠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더블딥처럼 다시 한번 내려가는 시기가 하반기 한 여름부터 빠르면 여름 저는 가을은 뭐 거의 90%라고 보는 게 가을은 여러분 생각하실 게 그게 있잖아요. PF 작년 10월이죠. 1년 한 1개월 2개월 지났잖아요.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건설회사들 뭐 망하니 자빠지니 막 이래서 기재부 장관님 국토부 장관님 뭐 다 앉아가지고 PF 지원 정부에서 강력하게 한다. 그게 벌써 1년이 넘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번에 만기 연장을 할 거 아니에요. PF. 근데 그 사이에 물건을 많이 조금 소화된 데도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6만 7천 호까지 미분양이 났는데 지금 한 5만 5천 호거든요. 12,000개 아파트 미분양 현장은 이 지원 때문에 해결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나머지 5만 원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악성 미분양은 늘었잖아요. 근데 돈은 전체 볼륨은 133조인데 투입분은 25조예요. 당연히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자를 내면서 버티겠지만 그럼 2년 차가 언제냐면 내년 9월이거든요. 10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쉽게 AA 등급이 지금 7, 8%고요. 금리가. 그리고 A 등급 이하가 지금 10에서 14%예요. 트리플 B로 가면 바로 13%예요. 금리가. 그러면 작년에 뭐 평균적으로 10%라고 치고 뭐 안전한 데 말고 10%로 PF를 받았고 올해 한 12% 받으면 22%가 벌써 날아가잖아요. 수익이. 이자로만.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건축비가 좀 올랐잖아요. 그럼 그게 또 한 5% 날라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할 때 수익을 보통 건설 사업 현장은 20에서 30%가 최대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날라간 거예요. 그러면 날라간 상태에서 시장이 많이 약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장들이 안 좋아지면 PF 부실이 나잖아요. 그 만기 DDA가 9월달, 10월달인 말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시장에 버티다가 그 일들이 잘 해결되려면 정말 우리가 로또 같이 막 2차 전지가 잘 팔려서 국민들한테 막 돈이 막 이래야지 버티잖아요. 근데 그건 또 타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임도 미스매치예요. 경제가 다시 회복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시점이 좀 저는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시장 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가을로 갈수록. 한 번 터지면 여기서는 조그맣게 털 텐데 묻히고 가면 뒤에서 몰아서 터지겠죠. 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역으로 무주택자나 다주택자 입장에서 무주택자는 매수 시기가 가을 쪽으로 미쳐질 수 있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내년 봄이 적게 매도할 수도 있어요. 현재 2, 3년을 볼 때는 제가 볼 때 그런 뭐 조금 미래에 대한 그림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개인적으로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불가피하게 내년에 집을 들어가야 되는 집을 사야 되는 집을 사야 되는 입장에 있다면 사야죠. 사야 돼요. 부득이하게 들어야 되는 상황이면 사야죠. 단 조건이 있죠. 우리 경제학도 뭐 이프 가정법 하에서 모든 일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을 세우고 가시면 돼요. 어떤 집값이든 내가 가야 되니까 살려고 하는 집이 내 소득의 35%를 안 넘는 가격이 있다. 그럼 무조건 사면 돼요. 35%가 무슨 개념이냐면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젊으신 분들 입장에서 뭐 나이 드셔도 뭐 똑같죠. 만약에 좀 시드머니가 약하시면 그럼 대출을 받으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가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원리금 균등으로 볼 때 자기가 갚고도 최저생계비가 지금 법원 2023년 기준으로요. 2인 가구가 206만 원, 3인 가구가 한 260만 원 돼요. 그럼 200만 원은 있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고 덧칠 원리금 갚으면서 200에서 250은 남아야 힘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무 때나 살 수 있대요. 제가 볼 때. 비싸고 싸고 이런 거 상관없이. 비싸게 샀으면 내려가는 동안은 힘들겠지만 올라가는 시기에 균형점 찾아가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일하셔서 돈 버시면 되고. 그런데 만약에 집값이 자꾸 올라간다는 어떤 프레임에 좀 계시다라면 무리해서 좀 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40%는 넘으시면 안 돼요. 조금만 변수가 있을 때 못 버티거든요. 그렇죠. 유동성 부족이라 그러죠. 그러면 흑자도산 일명 그죠? 갖고 갈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행히 내년에 총선 때문에 집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올 겨울하고 내년 1, 2월 사이에 아마 공공분양 물량이 좋은 입지에 좋은 가격에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집권당 입장에서는 정책을 국가를 위해서 잘 가기 위해서는 다수당이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 분들이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던져야 되는데 던질 게 지금 뭐가 있겠어요. 집 문제가 제일 크니까 부동산을 좋은 자리에 국가 세금을 적극 투입해가지고 금리도 낮게 해주고 집을 싸게 좋은 자리에 교통도 빨리빨리 하고 이러면 좋게 보잖아요. 그 카드가 이제 내년 봄에 100% 나옵니다. 일단 연말에 조금 나왔고 내년 봄에 두세 번 던질 거예요. 한 번에 하면 아까우니까 뭐 1월 한 번, 3월 한 번 하든지 2월 하든지 3월 말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자리들이 나올 거고 신생아도 또 터지잖아요. 그 분위기가 어때요? 젊은이들이 막 사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근데 집값은 다른 분위기가 다운시켜 놓으니까 약간은 조정기미에서 안정된 선에서 들어가면 최적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내 집 마련 꼭 필요하신 분들은 공공분양을 예전 같지 않게 지금 건축비도 올렸거든요. 네. 예전 같지 않나요? LH가 지금 사고 많이 쳤잖아요. 그렇죠. 많이 쳐가지고 이제 대충 못 져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네요. 그런 걸 감안해 보시면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딱 말씀하셨던 위기 속의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정확하죠. 네, 맞습니다. 내년 봄. 일단 저부터 빨리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거는 100% 도전하셔야 돼요. 3기 신도시는. 3기 말이 3기 신도시지 그냥 서울 옆에 붙어 있잖아요, 다. 그렇죠. 네, 그 교통망이 또 지금은 여러분들이 세월 가는 거 빨리 못 느끼시겠지만 10년 금세 가거든요. 10년 뒤에 지금 분양하는 신도시들은 다 기가 막힌 교통망을 갖게 되거든요. 저희 때는 못 느끼던 1기, 2기에서 못 느끼던 교통망을 갖게 돼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너무 좋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10년 금세 가니까 공공분양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 참 좋다고 제가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네. 아직 좀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냥 교수님이 내년 한 해를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부동산 시장 좀 어떤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뭘까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 마련도 그렇고 네. 자산 증식도 그렇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행복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에 끌려가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영끌하다 보면 끌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힘들어지잖아요. 영끌을 잘해가지고 돈을 버셨어요. 버신 부부가 좀 욕심을 내서 오버슈팅을 했어요. 만약에 했는데 부담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네가 잘했니 못했니 시작돼요. 싸움이 나. 사이가 안 좋아져. 싸우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안 사가지고 왜 그때 안 사가지고 했는데 그나마 요즘 역전됐죠. 네. 한번 내려오니까 역전되니까 두 부부가 어때요? 생각이 서로 약간 삐지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일단 잘하시라부터 1번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그게 건강해야 어떤 위기가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행복하려고 결혼해가지고 집 때문에 안 좋은 일 당하면 그거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걸 기본으로 하시고 핵심은 그거죠. 내 능력이 지금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내 기본적인 시드문이라는 바탕을 통해서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산 증식이나 관리는 필수니까 내 집 마련의 개념을 1번으로 두고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은 내년 한 해가 공부하기 좋은 때다.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많이 볼 거예요. 올해처럼. 네.
작년하고 올해가 두 번째 복습 시간이잖아요. 복습인데 내년에 그러면 세 번째, 3세판이란 말 있잖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10년 동안 2030, 40분들이 프레임처럼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요번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잖아요. 내년에 또 나타날 때는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 부동산을 대하는 시각은 뭐냐면 그거죠. 예전에 그 프레임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기만 하시면 뭐 다른 어떠한 세세한 툴보다도 그걸 먼저 깨우치시면 이제 보이잖아요, 시장이. 보이면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떤 걸 챙기자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편적인 이론에 따라서 따라가시다 보면 부동산은 여전히 올라, 강남 불패 이런 거 따라가시다 보면 거짓말같이 힘든 일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니까 자기 행복의 목적이 뭔지 다시 체크하시고 경제 사이클 좀 공부하시고 한 발 물러선 관점에서 내년에 또 만약에 이런 사이클이 온다라면 아, 세상이 10년만 사는 게 아니구나. 그죠? 네. 그걸 파악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투자든 내 집 마련이든 어떤 포커스가 좀 보이실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럼 소장님께서는 내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도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진짜 민감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말 잘못하면 욕먹고 딱 욕먹기 좋은 이슈인데 왜 우리가 미래를 모르니까 말해도 틀리거든요. 틀리지만 또 이야기를 해야겠죠. 저는 급락도 없고 급등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24년만 보자면 보합인데 보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합? 평행선? 평행선 아니에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큰 폭으로 폭등하거나 폭락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닥이고 올라가느냐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조정장이라고 생각하고요. 2024년까지는 저는 조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승을 집값 항상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마라톤을 비유하자면 42.195 뛰고 하루 쉬고 있는데 야, 너 하루 쉬었으니까 다시 뛰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면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서울 기준에서는 2015년에서 2021년까지는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집값 얼마나 떨어졌을까 생각해보면 작년 2022년 하반기만 떨어졌어요. 상반기는 거의 뭐 눈치 작전 했었고 6개월 떨어졌어요. 6개월 떨어지고 올해 반등하고 올 하반기에 그냥 주춤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6개월 떨어지고 끝났다?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상하죠? 네. 그러면 실질적인 예를 들면 헬리오시티 예를 들면요. 헬리오시티가 2021년에 23억 8천 거래가 됩니다. 전용 84. 16억까지 떨어졌었거든요. 10층 이상 기준으로. 그러다가 최근에 20억, 21억 뭐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21억 2천인가 3천까지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그 20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고점이 23억 8천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자, 지금이 바닥이고 약간 주춤하다가 다시 대세 상승이 돼. 우리가 대세 상승이라고 한다면 한 6년에서 7년 상승을 하는 걸 말하거든요. 자, 여기서 7년 상승하면은 헬리오시티가 지금 얼마 가야 됩니까? 2023년이니까 7년 동안 계속 오르면 23억 8천 뚫고 30억 뚫고 30억 뚫어야겠죠? 그렇죠. 2012년도 13년도 요 무렵에는 헬리오시티가 없었어요. 가락시형이라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때 6억 2천 정도 주면 전용 84를 배정받을 수 있는 물건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6억 2천. 계산하기 편하게 6억이라고 잡으면 지금 20억이니까 3배 올랐죠. 상승 기간 동안. 그러면 앞으로 지금 또 대세 상승이 시작이 된다면 자, 3배는 뭐 그렇다 치고 2배 오른다고 쳐봐요. 7년 동안 2배 올라야지 대세 상승인데 그러면 얼마? 40억 가야 되거든요. 헬리오시티 40억 가면 엘스는 45억? 45억에서 50억 정도? 그 정도 보겠죠. 한 45억 볼까요? 그러면 반포, 개포는 50억? 개포 50억이면 반포는 전용 84가 한강 조망이 안 나와도 6, 70억? 그게 몇 년 안에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러면 그거는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인플레이션이 그냥 터진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더 쉬어야 된다. 저는 좀 더 쉬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과거로 가보자고요. 우리가 미래를 갈 수는 없으니까. 과거로 가면 2008년?
2008년에 뭐가 있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빵 터졌죠. 미국에서. 쭉 떨어지죠. 집값이. 떨어졌다가 별거 아니네. 2009년도에 다시 반등을 합니다. 물론 규제도 풀었죠. 정부에서.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 2002년, 2003년에서 2007년까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집값이 폭등합니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똑같이 올랐습니다. 딱 그런 분위기예요. 노무현 정부 시절이 딱 그 분위기입니다. 규제를 아무리 해도 집값을 못 잡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랬잖아요. 26번, 27번 규제를 하고도 집값 못 잡았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다가 그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지면서 집값이 꺾였다가 반등을 했고 지금은 작년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미친 듯이 오르니까 떨어졌다가 반등을 합니다. 요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2009년도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럼 2009년도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2009년 하반기부터 2011년, 12년도까지는 좀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좀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가 반복이 돼요. 보합. 제가 말하는 보합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왜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느냐면 그때 뭐가 있었냐면 대출 규제. 그때는 DSR은 없습니다. DTI가 있었는데 MB 정부 시절에 DTI를 한시적으로 풀어줘요. 집값이 떨어지면. 한시적으로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특례보금자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풀어주면 살짝 올라가죠. 수요가 유입이 되니까.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이거 너무 올랐네? 한시적을 또 살짝 막습니다. 이번 특례보금자리 막은 것처럼. 막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살짝 꺾여요. 꺾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가만히 보다가 이거 좀 너무 꺾이나? 너무 떨어지나? 또 살짝 풀어줘요. 그럼 또 살짝 올라가요. 그게 두세 번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2011년 3월인가 아마 한계가 도달합니다. 이제 내성이 생긴 거예요. 풀어줬는데 반등을 잘 안 해. 근데 반등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더 강한 규제를 풀어줬어야 되는데 DTI를 다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2012년도 폭락을 해요. 개포주공이 지금 퍼스트의 아파트 있잖아요. DH 퍼스트의 아이파크가 그 당시 개포주공 1단지였는데 개포주공 1단지가 2010년도에 10억, 11억 하다가 2011년도에 8억 2천까지 떨어졌었고요. 2012년도에 5억 7천까지 떨어지거든요. 2년 만에 반토막이 납니다. 그 정도로 무섭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안 되겠다. 빚내서 집사. 그래서 양도세 특례가 나오게 되고 취득세 연구 인하가 나오고 이제 파격적인 규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MB 때 많이 풀어주긴 했습니다. 우리 규제 지역, 그때도 규제 지역이 있었거든요.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이 있었는데 그거 보면 약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강남 빼고 나머지 규제 지역들은 언제 풀어줬냐면 2009년도에 풀어줍니다. 근데 남겨뒀어요. 서초구, 강남구는. 그거 언제 풀어줬을까요? 2011년도에 풀어줍니다. 2년 걸렸어요. 풀어줬는데도 집값이 더 떨어지니까 나머지 규제들, 대출 규제 더 풀어주게 되고 나중에는 양도세 특례라고 해서 지금 집 사면 5년 동안 양도세 안 받을게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끝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뭘 남겨뒀나요? 강남 3구, 용산구 남겨뒀잖아요. 네. 왜 남겨뒀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요게 풀리는지를 언제 풀리는지를 빨리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안 풀렸잖아요. 그럼 아직 바닥 끝난 거 아니에요. 조정장 끝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이 정도 가지고 끝나고 다시 대세 상승으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저는 그래서 2024년은 그냥 조금 더 내리면 아마 정부가 또 살짝 풀 겁니다. 너무 많이 내려왔다 싶으면 그럼 또 살짝 반등을 할 거예요. 그럼 2024년은 이런 흐름 좀 떨어졌다가 규제를 풀면 좀 반등하는 이 정도 흐름을 보일 거고요. 이게 폭락이나 폭등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4년만 보자면. 특히 4월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 앞두고 여당이든 정부든 간에 어떻게 뭘 원할 것 같아요? 안정을 원하죠. 집값이 폭등하면 어떻게 돼요? 민심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난리가 나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욕먹은 게 그거 아니에요. 결국 부동산이잖아요. 집값 폭등하니까. 너 뭐 하는 거야? 집 잡는다며. 집값도 못 잡고 뭐 하는 거야? 라고 욕을 엄청 먹잖아요. 폭등하게 되면 망칩니다. 총선 망쳐요. 그럼 절대 폭등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출도 50년 만기도 살짝 묶고 지금 관리 들어가는 게 바로 그런 이유고 반대로 떨어져도 난리가 나잖아요. 떨어지면 미분양 폭증하게 되고 또 PF 대출 문제가 되고 국가 경제,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니까 그것도 안 돼. 그러면 금리는 동결로 가겠죠. 그렇죠. 지금 주요 변수가 금리거든요. 가장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무조건 동결이에요. 동결이 최선입니다. 안 올리면 다행이에요. 안 올리면 다행이고 내년 3월 빠르면 3월 아니면 한 5월 정도에 살짝 미국이 내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설사 미국이 0.25 내리더라도요. 한국은행은 못 내립니다. 지금 또 2%포인트 차이가 벌어져 있는데 미국이 살짝 내린다고 해서 동반 내린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냥 갈 겁니다. 미국이 더 내리지 않나. 0.5, 0.75 정도 내리면 한국은행이 또 0.25 정도 내리지만 총선 지나고. 제가 볼 때는 제가 한국은행 총재라도 굳이 이 중립기관의 한국은행이 그걸 개입을 해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물론 경제가 폭망해가지고 난리가 나요. 지금 이거는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망하게 생겼어. IMF 외환 위기 같은 게 오잖아요. 자금이 빠져나가 난리가 났어. 그러면 금리 내리겠죠.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닌 이상은 동결이 최선입니다. 그럼 금리 동결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매수자, 매도자 입장에서 야, 금리가 좀 내려야 내가 희망이라도 가지고 집을 한번 사볼까 용기라도 내는데 야 금리 동결이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일단 기다려봐. 관망이 짙어지겠죠. 집주인 때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큰 이벤트가 생겼다는 얘기니까 그건 안 좋은 얘기고요. 일단 4월까지는 그냥 지금 같은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게 지속이 되면 총선 지나고 규제를 너무 많이 내려왔다 싶으면 규제를 살짝 풀 거고요. 대출 규제, 특례보금자리나 아니면 그런 거. 뭐 신혼부부 특례는 나오잖아요. 대출. 그거는 나오는데 그런 반응을 보면서 더 떨어졌다 싶으면 살짝 풀어줄 수도 있고 아니다 싶으면 유지를 합니다. 살짝 풀어주면 또 반등을 하겠죠. 그러면 내년 하반기는 또 살짝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반등이 대세 상승은 아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과정, 바닥의 시그널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24년은 이 정도. 그럼 2025년이나 6년 정도에 한 번은 지나가야 되는 관문. 바닥은 한 번 지나가야만 아파야 돼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와야 된다고 봐요. 더블딥 우리 바닥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래 빨리 와. 그냥 난 빨리 맞고 끝낼래.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포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바닥도 빨리 지나가면 좋겠고 두려워하지는 말자는 말씀 꼭 드려요. 왜? 반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더블딥이 왔다? 바닥이 왔다? 무슨 의미예요? 이제 끝났다? 오를 일만 남았네. 오를 일만 남았다. 저는 오히려 그게 해피해요. 지금이 저는 싫어요. 이 불확실성. 아 도대체 언제까지 가는 거야? 바닥 언제 와? 제발 좀 빨리 와. 근데 언제 올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지금이 짜증나는 시기지 오히려 오면 사람들은 나무만 보면 올 때 무서워요. 큰일 났다. 얼마나 더 떨어지지? 그게 마무리 단계입니다. 우리 바닥의 시그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강남, 서초구, 강남구 규제 지역이 풀리는지 좀 봐야 되고 대출 규제가 조금 더 파격적으로 풀리는지 봐야 되고 그래도 안 잡히면 양도세 특례 같은 거 5년간 양도세 면제 이런 카드가 나오면 사실은 거의 바닥에 온 겁니다. 우리 해 뜨기 전 새벽이 어둡잖아요. 그때 불 밝히는 게 이런 규제들이거든요. 규제를 풀어주는 거거든요. 이런 규제가 풀어줄 때 이제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죠. 조금 공격적인 분들은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더 위험 회피에 조금 더 이런 관리형 스타일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연도로 따지면 2012년, 13년에 바닥일 때 들어가신 분들이 있고 조금 기다렸다가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2014년, 15년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모두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고. 그러니까 서두르지도 말고 초조해하지도 말자. 그런 말씀 제가 꼭 드립니다.